나는 아버지와 11살 때부터 말을 섞지 않았다. 부모는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이혼했고, 엄마는 가끔 일하고 가끔 울었다. 고등학교 땐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혼자 해결한다는 게 내 유일한 원칙이었고, 20살 이후에도 나는 늘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연애도, 취업도, 인간관계도. 그는 그런 나에게 괜찮아, 이건 내가 할게 라고 처음 말한 사람이었다. 나이 차이? 처음엔 그건 나에겐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처음엔 몰랐다. 아니, 알고도 이상하게 안 불편했다. 그가 처음 나를 만난 건 미술 심리치료 워크숍에서였다. 나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주말 워크숍에 들어갔고, 그는 기업 워크숍에 관찰자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손에는 늘 카누믹스 커피가 들려 있었다. 수업 후 정리 도우러 남은 내게 그가 건넨 첫 말이 그거였다. 너무 늦었다. 데려다 줄게. 처음엔 그냥 배려심 있는 중년 정도였다. 하지만 그가 주차장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던 내가 좀 나이가 많긴 한데 라는 말에 나는 오히려 웃으며 그게 뭐 어때서요? 라고 답했다. 아마도 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와 처음 밥을 먹은 날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온 불안한 게 얼굴에 다 보여. 그런 애들 난 보면 알거든. 그 말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늘 앞서서 계산하고 교통편을 챙기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꼼꼼히 물었다. 이건 네가 결정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처럼 나를 대신 정리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친구들은 물었다. 몇 살이야? 34쯤? 아니야. 나보다 8살 많은 형이 걔 고등학교 1년 후배라는데? 나는 그때까지 그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 그가 43이라는 걸 알았을 땐 이상하게 불편함보다 기댈 수 있음이 더 컸다. 내가 그동안 너무 혼자 버티느라 지쳐 있었던 걸까? 나는 그를 사랑한다기보다 사랑받고 싶었다. 아주 오래도록. 연애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딱 1년에 한 번 생일 선물만 주고 말없이 옆에 있어줬다. 그의 차 안엔 늘 나를 위한 목베개가 있었고 그가 사는 오피스텔에는 반찬이 들어있는 밀폐 용기 하나도 없었다. 그런 건 너한테 배우고 싶어서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이젠 이해되지 않는다. 그가 내게 청혼한 건 교회 작은 펜션에서였다. 나 혼자 살아서 적당히 늙어서 이제 누굴 지켜주고 싶다. 너처럼 혼자서 다 감당하려는 사람은 내가 맡고 싶다. 그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땐 들지 않았다. 나는 보호를 사랑으로 착각했고 그는 누군가를 키워내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부모님과 내 엄마만 초대해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의 어머니는 내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랐다지? 그래도 이 사람 믿고 잘 따라오면 돼. 나이 차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대신 네가 좀 더 어른스럽게 굴어야지.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날 뭘 느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단 한 가지는 또렷했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 입양된 느낌이었다. 신혼집은 그가 3년 전부터 투자해둔 용산 재개발 아파트였다. 가구는 전부 그가 혼자서 골라뒀고 침대 시트 색깔까지 정해져 있었다. 나는 그 공간에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게 거실에 놓인 아로마 디퓨저 하나뿐이었다. 그는 말했다. 네오는 분위기 만드는 건 참 잘한다. 하지만 우리 대화는 늘 짧았다. 그가 내일 아침 뭐 먹을래? 하면 나는 아무거나요. 그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면 나는 네. 결혼은 시작됐고 나는 서서히 그의 딸 역할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딱 100일 되는 날 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남편은 아침마다 국 있는 식사를 원했고 나는 그날도 스마트폰으로 백종원 김치찌개 레시피를 검색하며 뚝배기를 올렸다. 고춧가루는 얼마나? 멸치 육수 언제 넣지? 모르면서도 괜찮았다. 맛없으면 다음엔 더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남편은 냄비를 보자마자 말없이 찬장을 열더니 들기름을 꺼내더라. 이건 이렇게 하면 맛이 더 진해져. 그가 끓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앞에서 국자를 놓고 서 있었다. 다 끓인 뒤 그는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맛있지? 다음엔 이렇게 해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그는 김치찌개를 고친 게 아니라 내 기분을 망쳐놨다. 주말 아침. 나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고 그는 이미 소파에서 뉴스 채널을 틀고 있었다. 지금 일어나는 거야? 나는 어제 좀 늦게 자서 중얼거렸고 그는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리듬이 너무 엉망이야. 나랑 살면 좀 바꿔야 돼.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말 오전 7시에 청소기를 돌렸다. 나는 귀마개를 껴도 깰 수밖에 없었고 결국 침대에서 내려오면 이제 좀 제 시간에 움직이네 라는 말이 날아왔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 두려워졌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한 휴식이 아니라 검열받는 생활처럼 느껴졌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날. 대학 동기 셋이 와서 피자 2판을 시켰고 나는 오븐에 고구마 그라탱도 구웠다. 와인 2병을 꺼내고 스피커에서 재즈를 틀었을 때 기분이 좀 살았다. 나는 그날만큼은 우리 집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대화 중 친구 한 명이 웃으며 와, 너도 이제 결혼했네. 어때? 좋아? 라고 묻자 남편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애들은 말을 줄여야 어른이 된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나는 웃으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는 덧붙였다. 요즘 친구들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굴더라고. 자꾸 피곤해져. 그날 밤 친구 셋은 단톡방에서 언니 괜찮아? 뭔가 좀 이상해. 나는 답장을 안 했다. 남편은 와인잔을 정리하며 말했다. 친구들이 말 많은 건 이해하지만 넌 좀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어. 나는 그 순간 내가 누구 친구도 아니고 누구 아내도 아니고 그냥 그의 질서 속에 끼워 넣은 인형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나 다시 취직할까? 라고 말해봤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사 생활은 너한텐 안 맞아. 감정이 너무 앞서. 대신 내가 네 보험도 들어놨고 이 집 대출도 다 갚았어. 그의 말은 나를 위한 배려로 포장됐지만 내 삶의 권한을 하나하나 회수해가는 것 같았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저녁 내가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바꿨을 때였다. 그가 말했다. 그전 배경화면이 더 좋았는데 이게 요즘 인기 있는 거야. 분위기 있어 보여서. 근데 그거 너랑은 좀 안 어울려. 그 순간 나는 배경화면을 다시 바꿨다. 그건 별일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취향의 침해가 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사건 같았다.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네온 요즘 웃는 목소리가 없다. 나는 대충 그냥 바쁘고 피곤해서 그래 라고 답했다. 그러자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 나이 차이면 이제 너한테 성장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 너가 변할 수 있는 시기를 그 사람이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맴돌았다. 나는 그를 떠올렸고 그의 말투, 시선, 내가 그 앞에서 웃는 방식까지 생각해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심리상담소에 전화를 걸었다. 첫 상담날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당신을 존중하지는 않아요. 사랑은 허용이고 그건 통제예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나는 조용히 대한 법률 구조공 안 사이트에 들어가 이혼 절차, 조정 신청, 혼인 파탄 사유라는 단어들을 읽었다. 그날은 딱히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냉장고 안엔 배추가 남아있었고 나는 된장국을 끓였다. 남편은 퇴근 후 와이셔츠를 벗지도 않은 채 식탁에 앉았다. 국을 한 숟갈 뜬 그가 말했다. 이거 다시 끓여. 미지근해. 나는 국을 들고 전자레인지로 갔다.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다. 미지근하다는 말이 꼭 그렇게 나와야 했을까? 국을 다시 내놓고 숟가락을 건넸다. 그는 TV를 보며 말했다. 네온 나한테 화났냐? 아니. 표정이 그래. 말 좀 예쁘게 해. 그 순간 나는 대답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정적이 흘렀고
그가 웃으며 말했다. 네온 진짜 감정적으로 산다. 그게 철이 없다는 거야. 내가 너 데리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내가 데리고 사라진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밥상을 물리고 방에 들어갔고 그날 밤 이불 안에서 가정법원 이혼 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을 검색했다. 핸드폰 불빛에 눈이 시려서 자꾸 눈물이 났다. 조정 신청서는 구조공단에서 작성했다. 여자 직원이 물었다. 혼인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해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손가락을 비비며 말했다. 그 사람은 저한테 늘 너는 철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서적 학대, 자율성 침해, 일방적 결정 구조 다 해당됩니다. 걱정 마세요. 신청서 맨 끝 칸엔 화해의 가능성 항목이 있었다. 나는 전혀 없음에 동그라미를 쳤다. 돌이킬 수 없는 건 생활이 아니라 내 감정이었다. 조정기일 일주일 전 남편은 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것 같아. 그 말을 전해 들은 친구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네오 지금 괜찮아? 너를 걱정하기보단 자기 체면을 세우려는 사람처럼 보여. 그날 밤 남편이 거실에 앉아 말했다. 법정까지 가겠다는 거야? 응. 그럼 너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너 그렇게까지 사회적 관계 망가뜨리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법정보다 평판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이 결혼 안에서 관계라는 걸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다. 조정기일 날 가정법원 대기실. 그는 양복을 입고 왔고 나는 평소 입던 바지 정장을 입었다. 긴 테이블 너머로 조정위원이 물었다. 혹시 다시 함께 살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저 친구가 좀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내로 산 적이 없었어요. 늘 배워야 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조정은 결렬됐다. 그는 나가면서 말했다. 이건 결국 내 철없음에 대한 증거가 될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말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교육하려 했던 거다. 소송으로 넘어갔다. 법원에서 나에게 서류를 보낼 때 남편은 처음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는 답변서에 이렇게 썼다. 원고는 정신적으로 미숙하며 감정 기복이 잦고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말했다. 저 말 정말 웃기죠?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분은 아직도 배우자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판결 기일. 나는 재판정에 혼자 앉아 있었고 그는 법정 뒤편에 서 있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피고는 원고를 정서적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하며 교육하려는 태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본질적 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혼인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이 따뜻했다. 내가 나를 회복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혼 확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학 동기들과 가끔 가던 맥주집에 혼자 가서 테이블 구석에 앉아 레몬 하이볼을 시켰다. 혼자 앉은 여자라는 게 누군가에겐 낯설게 보였겠지만 나는 이제야 내가 나인 것 같았다. 이혼 후 한 달. 원룸 전세 보증금을 옮기고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를 들여놨다. 밤에는 천장을 보며 자주 깼고 냉장고엔 요구르트 2병과 계란밖에 없었다. 가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났다. 샴푸가 다 떨어졌다는 이유로. 카드 영수증이 너무 길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엔 막막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친정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은 나니?
나는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조심조심 말하던 내 모습이 자꾸 떠올라. 나는 이제야 안다. 그의 부재가 아니라 그의 눈치를 보던 내 습관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이혼 후 1년. 새로 들어간 디자인 기획사에서 나는 막내가 아니었다. 그 회사에는 20대도 50대도 있었지만 아무도 내 나이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기획안에 대해 이건 좀 튀는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말했을 때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데요. 당신 느낌 그대로 밀어봐요. 그날 나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누가 내 말에 괜찮다고, 내가 맞다고 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2년. 내 생일이었다. SNS 친구 목록에 남편은 없었고 그가 뭘 하고 지내는지도 몰랐다. 나는 동네 케이크 가게에서 초 하나 꽂힌 작은 티라미수를 샀다. 그리고 나 혼자 촛불을 껐다. 기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제 나는 내 감정에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작은 결심만 되뇌었다. 그와의 결혼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결혼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보호를 사랑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나보다 17살 많았지만 삶의 깊이가 더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어릴 적 구멍을 채워준 게 아니라 그 구멍을 자꾸 들여다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준 그림자 스스로 작아지며 살고 있었다. 이제는 안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란히 서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혼은 내 인생에서 누군가의 딸 역할을 끝낸 사건이었다. 그 후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